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부터는 위켄드 에디션과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한 주일 동안 댓글로 질문을 주셨다던가 아니면 의견을 주셨다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이건 나누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선 어제 저녁에 있었던 테네시주 멤피스에서의 경찰국에서 발표한 비디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몬트레이 파크라든가 해프문베이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에 관해서 좀 속보도 있고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부통령 집에서도 기밀 문서가 발견됐다는 것, 싹 그 뉴스가 사라져 버렸는데 전 부통령입니다. 마이크 펜스 본인이 얘기를 했고, 경제에 관한 문제도 이번 주에 어느 정도 한 해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나왔죠. 그리고 물론 경제의 테크놀로지 회사의 여러 가지 내용도 전해드리겠고, 마지막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림 선생님 아이디가 그렇게 되신 분이 말씀해 주신 것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몬트레이 파크 용의자의 이름 트란은 중국인이 아니라 베트남계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요. 미국에선 전부 중국계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분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뉴스 하는 사람들도 찾아보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이분이 이름이 용의자가 몬트레이 파크의 댄소울에서 11명을 사망하게 한 그분이 Hu Can Tran이라는 이름인데 이 라스트 네임이 비엔나미스잖아요. 그래서 베트남계다 하는데 실제로 이분이 베트남에서 태어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 중국계 이민자로 보느냐? 이제 두 번째 결혼해서 지금 결혼한 와이프는 생존해 계시고요. 첫 번째 결혼할 때 이민국에 접수한 서류에 보면은 차이니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출생 증명서에는 베트남에서 태어났다라고 돼 있거든요. 아마 이 모든 것들을 사건이 워낙에 사건의 이것은 가지니까 철저하게 완전히 조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은 중국이 전쟁을 치를 때 내부에서 내전이 있었을 때 그 뒤에 이제 대만이 나오고 있는데 내전이 있었을 때 베트남으로 피신해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베트남으로 피신을 해가면 베트남에서 그 라스트 네임을 바꿨다고 하네요. 그래서 트렌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지금 72세니까 아무튼 누가 됐든지 그렇게 트렌으로 가족의 몇 명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꾸고 나서 미국으로 올 때는 또 대체로 그 라스트 네임을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중국계이고, 그러나 베트남의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라스트 네임을 그 가족이 트렌으로 바꿨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트렌이 됐다. 따라서 중국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복잡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처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상하다 하고 조사를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께 하도 뉴스가 많으니까 정규방송 시간에 일일이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관련 속보는 조금 뒤에 또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처음에 테네시 멤피스주의 경찰국에서 29살 운전자가 경찰에 의해서 집단 구타를 당하고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가족이 고용을 한 독립적인 검시 관계자에 따르면 너무 많은 구타에 따라서 과다출혈이 사인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발표가 됐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에서 동부 시간으로는 7시, 테네시 멤피스 현지 시간으로는 6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4시에 그 비디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들, 학교에서 집에 갈 학생들은 집에 가고 또 직장에 계시는 분들도 혹시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위에 가담을 하거나 아니면 시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춰서
비디오를 테네시 멤피스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공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타이어 니콜스라는 29살의 흑인은 5명의 흑인 경찰에게 구타당하고 숨졌는데 비디오가 4개가 공개됐습니다. 이 4개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공개된 것은 한 10분 이상 아무런 그 소리도 없이 계속 때리고 맞고 뭐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경관의 바디캠을 다 공개한 건 아닙니다. 경관의 바디캠을 공개를 했고 또 일부는 주거지에서 구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전봇대에 있는 감시 카메라에서 찍힌 것들입니다. 원래 난폭 운전을 해서 체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에만 보면은 이 사람이 난폭을 운전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맞고 때리기 전까지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29살에 이 크롬이라는 그런 그 질병, 대장염과는 또 다르다고 하죠. 뭐 예를 들어 입부터 아래 까지 소화기관에 모두 염증이 생겨서 이제 이 29살의 운전자가 몸무게가 굉장히 스키니하잖아요. 그런 병을 앓고 있고 4살 아들이 있고 페덱스에서 일을 하고 있고 페덱스에서 일할 때도 항상 즐겁게 뭔가를 들으면서 그랬다고 하고 사건 당일은 동네에 해지는 걸 보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스케이트보딩도 그의 꿈 열정이었지만 사진 찍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몰에 사진을 찍고 어머니가 얘기하시는데 7시만 되면은 아들과 그 남편이요. 이 29살 청년에게는 스텝파더인데 같이 저녁을 먹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녁 식탁에서 우리 아들과는 저녁을 먹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그때 집에 오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비디오를 말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의 느낌부터 전해드리죠. 그 비디오를 1시간 조금 넘게 진행이 되던데 보고 나니까 특히 어떤 그 부분에서는 이건 영화랑 똑같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갱단이었습니다. 경찰은 우리가 한국에서도 민중의 지팡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죠. 멤피스에서 최초의 흑인 여자 경찰국장이 한 얘기잖아요.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게 경찰인데 경찰이 아니라 갱단이었다는 느낌이 저는 아주 그 비디오를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비디오입니다.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이 청년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도 잠가 놓지 않았는지 아니면 열어줬는지 경찰이 서라고 하고 그리고는 이제 운전석 옆에 그 승객석 있는데 문을 열고는 막 끌어내립니다. 이 청년을 끌어내려서 땅에 엎드려라. 그리고 그것도 막 험한 소리로 땅에 엎드려라 하니까 이 청년이 운전자가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뭐 엎드리라고 자꾸 욕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관은 테이저를 뭐 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경관은 손을 뒤로 해 막 부러뜨리기 전에 뭐 이런 그 상상이 되시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하라고 합니다 하면서 저 집에 가려고 했던 것 뿐인데요 하고 오케이, alright 하고 이건 이제 그대로 복종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테이저를 발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기총이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도망치려고 하고 그때부터 이제 추격전이 뛰어가는 운전자와 막 뛰어가는 경찰관의 추격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 한 반마일 정도 됐다고 하는데 주거 지역으로 옵니다. 이게 청년의 집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이때부터 두 번째는 CC 카메라 전봇대에 설치된 여기가 제일 저는 갱단 같았습니다. 이 청년을 잡고는 그리고는 두 사람이 딱 잡고 있고 처음에 서서 잡고 있으면 한 사람이 와서 곤봉으로 머리를 때리고 또 치고 푸시하고 때리고 펀치하고 머리를 이걸 막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경관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는 땅으로 막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껌껌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머리가 붓기 시작하고 했다고 하거든요. 땅으로 질질질질 그렇게 다친 사람을 질질 끌고 갑니다. 경찰차에 이렇게 기대서 저 정도 맞았으면은 저렇게 기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대서 앉혀 놓습니다. 20분 이상을 있습니다. 앰뷸런스가 옵니다. 앰뷸런스가 와서도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몇 분 동안.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다시 경찰의 바디 카메라입니다. 막 때리는 것도 보여주고 이 니콜스가
어떤 경관들은 뭐 총을 겨눴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경관이 차 안에 아무것도 없어 하는 얘기도 들리고 막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고 하니까 다 큰 청년이 얘기를 하고 경찰들은 어슬렁 걸어 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이제 뭐 그런 비디오가 1시간 조금 넘게 이게 이제 집에서부터 불과 뭐 230피트 한 7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본인의 집에서 그랬다고 하고 그런 경관들이 5명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제가 세봤을 때는 원래 10명이라고 했는데 8명은 보이던데요. 이제 컴컴하니까 이미 7시부터 8시가 넘고 막 이랬으니까 컴컴해져서 같은 경관인가 아닌가 세봤을 때 저는 8명까지는 셌습니다. 어쨌든 5명이 2급 그 살인 혐의, 폭행, 납치, 왜냐하면 어디론가 아무튼 끌고 가서 때리고 막 이랬으니까요. 공권력 남용 등으로 수감됐다가 이제 보석금들 내고 4명은 풀려났답니다. 법무부와 연방수사국도 조사를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걸 보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와 가족과 통화를 했고 너무 끔찍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해지세요 뭐 이런 그 위로 같은 것도 했고 많은 사람들은 로드니 킹 사건에 91년도 LA에서 있었던 그때는 이제 백인 경관들이 흑인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것이고 이번에는 흑인이 구타한 거죠. 그래서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훨씬 이게 아주 아픈 그 역사가 되는 거고요. 어머니가 이 비디오가 발표되기 전에 비디오가 공개되기 전에 평화롭게 시위해 주세요 했던 대로 어제 시간도 그렇고 해서 시위가 대대적이진 않았습니다. 뉴욕에서도 워싱턴 DC에서도 뭐 디트로이트에서도 애틀란타, 멤피스 물론이고요. 아주 자그마한 그런 시위들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있었고요. 앞으로는 모릅니다. 지금 기소된 경관 가운데 2명은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고 어제 이제 그 테이블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BBC 방송에 어떤 젊은이가 시위하는 젊은이가 인터뷰하는 것이 눈에 띄던데 저는 사실 경관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딱 보고 나서는 이제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어머니는 100야드, 뭐, 에서 80야드. 정확하게 어머니는 한, 그러니까 70m 정도, 80야드 정도 집에서 80야드, 70m면요. 그거 몇 초 안 걸리는 그런 거리잖아요. 100m로 막 뛴다면은 잘 뛰는 사람은 근데 어머니가 결국은 엄마를 비디오로 아들이 그렇게 남긴 목소리가 있는데 이 어머니는 평생 어떻게 사실까 모든 부모님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본 사람들은 뭔가를 생각을 할 테고 그리고 또 하나 흑인 대 흑인이라는 게 이제 보통 지금까지는 로드니 킹을 포함해서 많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조지 플로이드에 이르기까지 구타당하고 숨지고 할 때 백인 경관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흑인 경관에 의해서 그랬고 그리고 그렇게 때리고 난 뒤도 문제인 거죠. 그게 더 비인도적인 거죠. 어떠한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그게 흑인이 흑인을 이런 일들이요. 그래서 멤피스는 보시면은 경관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대부분이 워낙에 흑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뭐 경관을 포함해서 공직자들이 흑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죠. 그 가해자의 인종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종이 문제인 케이스다. 우리 아들이 흑인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심지어 흑인이라 할지라도 경관들은 그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흑인들을 어떻게 보는가? 경관들, 경찰, 그 시스템 안에서는.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요. 경찰의 피부색에 관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피부색이 검건, 흰색이건 분홍색이건 보라색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잘못됐습니다. 흑인 사회에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겁니다. 경찰관의 인종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행동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브루클린 로스쿨의 교수인 그 또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알렉스 호그 포저라는 교수가 이 미국의 치안은
경찰의 인종에 관계없이 너무 폭력이라든가 통제하는 것, 그리고 명령, 종속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사회가 흑인을 본질적으로 위험하고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건 흑인이 법 집행관, 경찰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흑인이 백인에 비해서 뭐 이런 케이스에 사망할 확률이 3배 높다 뭐 이런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동료들이 있습니다. 흑인이 워낙에 왜 말을 안 듣고 내려오라 그러는데 근데 원래 시작이 이거 정말 누가 어디서가 먼저 가냐가 문제인데 백인을 대할 때와 누구도 어머니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아들이 백인이었으면 그 정도로 맞진 않았을 거다. 경관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이게 일단 흑인에 대한 그 시선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 흑인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하면은 그 근본적인 것에 들어가 보면 흑인이 왜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희망을 잃고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는가, 그 사회 자체가 여기까지 사실은 들어가야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그 흑인들하고 장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한번 해봐. 너 해보고 그런 말 하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겪는 그 일에 그 과거에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서로 각자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뭐 장사하시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좋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경험은 딱 거기서 시작돼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그 이전까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이번 케이스로도 알 수 있고요. 저는 2가지가 궁금합니다. 하나는 경찰이 왜 갱단처럼 했을까? 비디오가 경찰의 바디캠에서 나온 것, 경찰의 시각에서 그런 것과 그리고 멀리서 있는 전봇대에서 나온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막 처음부터 내리라고 하고 험한 욕을 하고 그랬을까? 저항한 흔적이 없는 그 용의자를 왜 그렇게 폭행부터 시작을 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비디오 테이프에서는 그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케이스가 다음 주 월요일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할지, 우리가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또 워낙에 한국 분들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테네시에 멤피스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슈빌에도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고 애틀란타 이런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에 역시 코리안 아메리칸도 많이 살고 계시고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고 미국 밖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안전하고 안정돼야 세계의 안전과 안정의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굉장히 좀 신경을 쓰면서 뉴스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시스템적인 것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의회가요, 그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국제데이라는 날이었다고 하네요, 어제가. 그러니까 초당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일하는 게 그다지 많진 않잖아요. 지금 연방 하원에서 홀로코스트 교육, 유태인이 과거에 어떻게 당했는가, 그 인종 때문에 그것을 미국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게 하는 것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뭐 그 2020년도에 이건 이미 통과시킨 것이고요. $10,000,000를 들여서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선생님들도 잘 이렇게 추려내고 자료들도 뭐 좀 모으고 해서 교육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뭐 지난해 5월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또 한 번 국제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날에
생존자들이 돌아가신다. 우리 위안부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5만 명이 살아계시다고 하네요. 생각보다는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기 전에 해야지 된다. 힘이 있는 유대계에는 이런 일들을 의회에서 알아서 해주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물론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본인들의 개인 경험으로 불쾌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당하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다행이다, 경관이 흑인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슬픈 얘기이기도 하고요. 흑인 커뮤니티에는 더 슬픈 얘기니까는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도 전해드립니다. 여기와 연관돼서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 플로리다주에서는 교실의 도서관에 교실의 도서관이라고 해봤자 뒤에 뭐 이렇게 아이들이 뭐 책 도네이션 하면 가져다 놓고 하는,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지 된답니다. 사전 승인을. 그 플로리다주의 교육부의 미디어 전문가의 심사를 받아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이 법을 위반하면 무슨 3급 중범죄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플로리다주에서, 우리는 AP, 대학교에 들어갈 때 뭐 SAT, AP 보잖아요. 그 AP 테스트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안 하겠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이게 론 디센티스 주지사 같은 경우는 좌파가 정치적으로 이용해 라고 얘기하지만,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좌파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미국의 창피한 부끄러운 역사라 할지라도 미국이 노예를 지배를 했고 많은 분들을 힘들게 했고, 그리고 무슨 뭐 도로도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그 프리웨이 같은 거 뭐 시끄러운 곳은 그렇게 놓고, 그리고 편리하게 하는 것은 백인이 많은 곳에 놓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 과거를 반성을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지 된다 하는 게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얘기하는 좌파의 주장이고, 론 디센티스 주지사는 사실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정치화한다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 우파 매체라든가 이런 데서 드디어 이제 더 분명하게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본인의 색깔을 드러냈다 하면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죠. 미국에서 인종은 약하면 당하고, 그리고 미국은 좀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알아서 해주는 그런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몬트레이 파크와 해프문베이 그 사건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몬트레이 파크는요, 이 11명을 72세에 앞서 말씀드린 무슨 켄트란이었죠? 마지막 그 이름이 켄트란이라는 이 72세의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가 11명 총을 쐈었을 때 처음에 막 젤러시, 저는 많이 부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동 수사 단계에 막 그 나오는 얘기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 두 군데 본인이 예전에 다니던 댄스홀에 가서 사람을 11명을 첫 번째 댄스홀에서 숨지게 했는가. 지금 지내고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어떤 그 피해자 11명 가운데 누구와도 접촉한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댄스홀에 있던 사람 가운데서 이 용의자, 범인을 알아본 사람도 없답니다. 올해 샌 가브리엘 밸리, 그 몬트레이 파크 근처에 있는 곳에 살고 그 댄스홀을 다녔지만 집을 팔고 지금은 멀리 이사 갔잖아요. 샌디에고에서 가까운 리버사이드 카운티로, 허밋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지금은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더라. 뭐 자신을 외로운 사람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했지만, 강사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늘 컴플레인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그를 아는 사람이 듣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던데,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한 블럭 떨어진 곳에 오토바이도 있었답니다. 이건 만약에 범인이 자신의 밴을 타고 도주하지 못할 경우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다는 플랜 B를 세워놓은 곳이라고 경찰은 지금 보고 있고요. 백업 차량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케이스는 퍼즐을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 나가도 마지막 조작이 없기 때문에, 조각이 용의자잖아요. 용의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한 동기는 추정일 뿐이다.
이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 번째 그 라일라이 댄소울에서는 26살 청년이 막았는데, 총을 한 번도 실제로 본 적도 없는 청년이 막았는데, 미국에서 그런 얘기 이번 주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고 나서 항상 내 주변에서 그 같은 사건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치고 숨을 수 있으면 숨고, 그리고 나중에 싸워라. 싸울 때도 아주 짧은 총을 갖고 있으면 그 총잡이에 손발을 못 움직이도록 하고, 장총이면 총을 먼저 겨냥해라.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마음가짐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번 주에 많아졌고요. 해프문베이의 66세의 춘리자오라는 이분이 역시 같은 버섯 농장에서 일하고 집단 생활을 하는 동료들을 이제 숨지게 했잖아요. 이 케이스도 감옥에서 로컬 방송이, 로컬 ABC인가요? 한 15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실제로 뭐 정신이 아주 건강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고 하고, 몇 년 동안 놀림을 당했다고 하고, 뭐 그 자세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 쉐리프 거기에 가서 자수하려고 그 안에 앉아 있었다. 최종적으로 잡히기 전에 뭔가를 이렇게 메모를 쓰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왜 몬트레이 파크도 해프문베이도 피해자, 해프문베이는 피해자가 멕시칸, 차이니즈 아메리칸은 아니고 차이니즈 불법 체류자들이 많으니까요.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반반이었는데, 용의자는 두 사람 다 차이니즈잖아요. 차이니즈이기 때문에 나이도 많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특히 농장의 경우는요. 그 농장 보니까 시간당 $9를 받고 일했답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캘리포니아주 지금 최저임금 시간당 $15.50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근처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살고, 헬스케어 당연히 없고, 그러면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그분들이 우리가 먹을 양식, 일용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일용 양식도 제대로 없어서 구호재단에서 주는 캔 음식 먹으면서 컨테이너에서 사셨고, 해픈투비 주변에는 그 농장이지만 코스타 해변이 있잖아요. 수백만 달러짜리 집이 많고, 그랬던 지역에서 단체 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자신의 그 생활이나 모든 것에 대한 불편함, 불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형태로 분출이 됐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총입니다. 거의 4억 정의 총이 있는 미국. 인구 100명 가운데 총의 개수를 따지자면 125정이 있는, 이것도 2011년에는 인구 100명당 88정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한 12년 사이에 88정에서 인구 100명당 125정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총은요, 이런 사건도 불러오지만 질병통제국에 따르면 마지막 데이터가 2020년입니다. 2020년에 미국에서 45,222분이 총기 관련으로 숨졌는데, 그 가운데서 남에 의해서 숨지신 분이 19,384분, 스스로 목숨을 총으로 끊으신 분이 24,292명. 그러니까 사실은 이 총기 문제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량 살상이 우리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만 전체의 뭐 50%가 넘죠. 자살이라는 겁니다. 타살보다는 그게 많다는 얘기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기밀 서류. 어제 펜스 부통령이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아마 박스의 그 마지막 임기 시간에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1월 6일 의사당 사건도 있었고, 본인도 한가운데 있는, 바이든이 대통령이다라고 선언을 해야지 되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지 말라고 하고, 그 어수선한 때에 짐을 쌌는데 박스에 담고 챙길 때 실수한 것 같다. 몇 주일 전까지 몰랐다. 그렇지만 몰랐어도 내가 책임지고 지금부터 모든 조사에 협조할 것이며, 정말 말하건대 그 당시에 무척 조심했다고 확신한다. 이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얘기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기밀 서류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이제 본인의 관계자에게 나도 그럴지 모른다 하고 지시를 해서 찾아낸 거랍니다. 1월 18일에 기록물 보관소에 전화를 했고 1월 19일에 연방수사국의 수사요원이 와서 그 기밀 서류가 들어있는 그 박스가 2개였다고 하고요. 뭐 내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혹시 몰라서 나머지 박스들 2박스도 같이 가져가려고 했다 합니다. 그랬더니 어제 팍스와 인터뷰했거든요. 팍스에서 그러면 펜스 부통령이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거 특별검사를 임명해야지 된다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로버트라는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는데 팍스에서 물어보니까 당신도 그러면 특별검사가 임명돼야 되나요? 하니까 저는 지금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의회와 법무부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기밀 서류가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국립기록물보관소가 급기야는 전 대통령들과 전 부통령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이사할 때 가져가신 것 가운데 본인들이 짐을 챙기지는 않으셨겠지만 보좌진들이 잘 몰라서 그냥 그 기밀 서류가 거기에 끼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고 검토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케이스가 다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알면서 수십 박스를 가져갔으니까 왜 근데 기밀 서류가 그렇게 많은가 하면은 한 해에 5천만 건 이상의 서류를 분리한답니다. 5천만 건 이상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기밀이야. 이거는 비밀이야. 이것은 특별 비밀이야. 1급 비밀이죠. 그래서 세 종류로 기밀, 비밀, 특급 비밀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항상 이렇게 할 때는 좀 더 조심하는 게 보수적으로 분리를 하는 게 아예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것보다는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기밀이 너무 많이 기밀로 분류가 된답니다. 기밀 아닌 것도 어떤 거는요. 누구 결혼식 이런 것도 기밀로 분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져갔던 핵에 관한 이건 정말 특급 비밀, 1급 비밀이잖아요. 1급 비밀, 특급 비밀 그거 가운데는 당연히 미국 국가 안보에 관한 것들이 뭐 당연히 뭐 들어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현직 관리들이 기밀 문서를 내가 그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나도 모르고 가져갔다 하면서 수없이 기록물 보관소에 넘긴답니다. AP통신이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전쟁 계획이라든가 외교 문서, 뭐 핵 관련 이런 것들이 굉장한 기밀이고요. 2000년부터는 뭐 드론에 관련된 것도 뭐 많이 그 기밀에 포함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럼 기밀, 비밀, 1급 비밀 이거 누가 결정하느냐? 대통령이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말만 해도 기밀이 해제돼 라고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을 하지만 대통령이 일일이 그 5천만 건을 보겠습니까? 절대로 못 보죠. 각 장관이라든가 부처라든가 부처에서도 또 실무진들에게 이걸 다 맡깁니다. 그렇게 물론 가이드라인이 있죠. 부처마다. 그래서 낮은 직급도 잘못하면은 이거 벌을 받아 하는 그런 그 책임도 주고 그 시스템 자체를 연방 그 관계자들이 안전하게 해라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은 이렇게 다시 허용하는 게 위험한가? 너무 늦었나? 논란이 많죠. 의사당 사건으로 인해서 가짜를 막 주장하고 퍼뜨려서 사람들이 숨지고 미국의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이 짓밟혔다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트위터, 뭐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쫓겨났잖아요. 지난 2년 동안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전히 부정선거였다. 나는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내가 진짜 대통령이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올리잖아요. 거짓말 제조기를 자신의 소셜미디어로 옮겼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메타가 그를 다시 2년 만에 이제 일하세요 라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표현의 자유인데 무슨 이걸 막았어. 진작에 처음부터 안 했어야지. 그리고 진작에 풀었어야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그럼 왜 그랬을까요? 페이스북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등등 해서 캠페인을 시작하잖아요. 캠페인 광고를 페이스북에 많이 합니다. 페이스북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도 이유가 될 겁니다. 페이스북의 목표는 정부 기관이라서 뭐 국민을 살피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돈을 벌고 그리고 본인의 회사가 파워도 갖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뭐 선거할 때 디지털 그 광고 예산의 80% 이상을 페이스북에 썼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다시 대선 출마한다고 하잖아요. 어디에 쓰겠어요? 페이스북에 쓰겠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 갈 수도 있고 트위터에 안 간 것처럼 페이스북이 트럼프 전 대통령 그 팔로워가 뭐 한 거의 3,500만 명 되고 페이스북 같은 회사인 인스타그램도 한 뭐 2,500만 명 정도 거의 되고 하는데 본인의 소셜 미디어 그 트루스 소셜은 500만 명 가입자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가입자가 그것밖에 안 되면 그냥 가입만 해놓고 안 들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약해서 갈지도 모르지만 트루스 소셜과 계약한 게 있기 때문에 뭐 6시간 먼저 거기에 해야 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든지 가지 않든지 지난 몇 년 전보다 지금 페이스북, 이 메타, 그러니까 메타가 회사 이름을 바꿨으니까요. 메타의 그 페이스북은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새로운 소셜미디어도 생겼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 2년 사이에 힘이 약해졌습니다. 다시 출마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트럼프가 페이스북에 다시 뭔가를 써서 막 날마다 뉴스를 생산해내느냐 마느냐도 문제지만 페이스북이나 트럼프나 다 약해졌다. 2년 전보다는. 경제 말씀드립니다. 12월 달이 아니라 그렇죠. 12월 달에 GDP는 전문가 예상보다 0.1%포인트 올라간 1년 전에 비해서 2.9% GDP가 올라갔고 그런데 11월 달에는 그것보단 조금 더 많이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1, 4분기, 2, 4분기에는 마이너스였고 3, 4분기, 4, 4분기가 지금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분야별로 근데 너무나 좋고 나빠서 한 분야에서도 뭐 주택시장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높아지고 수출은 나쁘지만 그 밖에 다른 것은 또 좋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복합적이고 오래 봐야지 됩니다. 이자율 인상한 것에 대한 효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가 올해 초에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는 한 주일 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해서 렌트비는 정체될 것이라고 하고 집값은 핫했었던 곳은 내려간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막 폭삭 주저앉은 일은 없을 것 같고 렌트비는 정체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테크놀로지 회사의 감원은 이어졌습니다. 뭐 미국 회사이건 아니면 이제 본사는 유럽에 있지만 유럽에서 만들어졌지만 미국에서 직원이 더 많은 그런 뭐 회사들도 다 감원을 하는데 테크놀로지 회사의 감원은 경제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본인들이 워낙에 몸집을 불려놨기 때문에 스스로 거품을 패는 거다.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뭐 감원되는 그런 직원들 5개월, 6개월 봉급 다 주고 헬스케어 다 주고 하잖아요. 물론 이득이 전보다는 줄어들어서 뭐 애플의 CEO도 엄청나게 그 가져가는 돈은 줄어들기는 했지만요. 이제 좀 이제 어려울 것에 대한 그 대비 같은 것을 하는 뜻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 테슬라는 네바다에 한 3,200명 직원도 늘리고 2군데 공장을 만들어서 조금 있으면 1년에 1,500대의
일반 그 전기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하고, 포드도 같이 봐야지 됩니다. 유럽에서 감원을 하는데 이 감원하는 것도 전기 자동차 때문에 그럽니다. 전기 자동차 때문에 2030년이 되면 유럽 연합에서 파는 자동차는 전부 전기 자동차가 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전기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가 아닌 과거에 엔진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야지 되고, 전기 자동차를 많이 만들면 일반 자동차만큼 인원이 덜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테크놀로지는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마디로 미국과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각기 모델은 다르더라도 지금 가장 헤비한 탱크들을 보내기로 확정했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분쟁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탱크를 보내는 과정에서 화끈하게 서로 화합한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이 좀 양보하는 것 같은 지도자적인 모습을 보였고, 올라프 숄츠는 과거에 조금 사로잡히면서 이득을 챙기는 것 같은, 이게 러시아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재는 국제사회의 큰 이상보다는, 왜냐하면 독일이 유럽에서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줬고요. 미국이 또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화당에서도 지금 러시아에게 밀리면 큰일 난다 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지원을 해야지 된다. 린지 그레이엄 같은 공화당 상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고요. 앞으로 2개월이나 3개월 안에 유럽에서, 독일에서 14대, 그리고 무슨 다른 나라에서도 레오파르드 2가 가게 되고, 에브람스는 그보단 좀 더 걸리죠.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니까 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31대가 가는데, 그럼 그 사이에 몇 개월 동안 모스크바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모스크바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미사일로 키브 스토 주변을 막 강타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이렇게 무기를 받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현실적으로, 상징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전쟁에서 러시아 전선을 무너뜨리고 빼앗긴 땅을 되찾고 크림반도 쪽으로도 돌파를 하고 차단하고 하는데, 이런 가장 헤비한 탱크가 간다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투기도 보내달라. 왜냐하면 영공이 뚫려 있기 때문에, 뚫렸다기보다 영공이 너무 러시아와 비교해서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주목을 해야지 되고, 이로써 또 한 번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대해서 서로 자국들의 이익을 많이 생각을 하는가, 그것보다는 결국은 그런데 크게 뭉치는 게 자국의 이익이 되는 거죠. 나중에 독일도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다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본인들만 나중에 미래를 생각해서 또 과거의 러시아와 또 그 독일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러시아에 밑보이기 싫어하고 하면은 그게 독일의 이득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요. 독일의 올라프 숄츠가 조금 죽어도 욕먹었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역시 미국이 좀 대국이네, 이런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줄 때는 화끈하게 주자.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불만하지 말고, 주고 나서 줬느니 이랬느니 하고 공치 다 하지 말고. 자, 또 몇 시간 뒤에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